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DC의 새로운 절대 유니버스, 즉 마블의 얼티밋 유니버스 버전인 DC의 절대 배트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콧 스나이더가 이 이야기를 정말 대단하게 완성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담시에서 열리는데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탄 남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정말 멋진 독백을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만났군. 고담. 오랜만이다. 그런데 요즘 너는 누구지?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변했니? 예전보다 예뻐졌네. 더 커지고 더 밝아졌어. 벌써 세 번째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못 찾겠어. 너의 심장은 어디 있니? 예전에는 뜨겁게 뛰던 중심이 있었는데 뭔가가 너를 텅 비게 만들어버렸어. 사실 이제는 너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 새로운 너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 나 역시 네가 날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내 이름은 알프레드 페니워스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쁜 일을 하려고 왔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배트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알프레드 페니워스는 정말 놀랍습니다. DC 코믹스에서 알프레드 페니워스가 이번 이야기만큼 훌륭하게 묘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탄탄한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알프레드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그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같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웨인 가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적어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친절한 집사는 아닙니다. 스콧 스나이더는 알프레드의 군 경력을 매우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DC 코믹스에서 알프레드는 대체로 군대와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시기에는 군인이었고 다른 시기에는 의무병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는 DC 코믹스의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알프레드가 그 군 경력을 뒤로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병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딸 줄리아와 소원한 관계에 있는데요. 이는 다른 많은 이야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의 차이점은 메인 DC 유니버스의 배트맨 이터널에서 줄리아가 결국 알프레드와 화해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줄리아는 단호하게 말하죠.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알프레드는 안전한 연결을 통해 자신을 고용한 사람, 즉 그가 해야 할 일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리자와 접속합니다. 그런 임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파티 애니멀즈라는 갱단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학살하며 혼란을 조성해 살인율을 무려 700% 증가시켰습니다. 어제는 데이케어 센터를 불태워버렸고 그들이 춤추는 동안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알프레드는 약간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며 말합니다. 관련 문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싱가포르에서 불러냈습니까? 타겟에 거의 다 도달했었고 그를 5년 동안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점은 그들이 또 다른 정보를 알프레드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스치듯 보였을 뿐이지만 그 역시 갱단을 추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한 작은 이미지로 볼 때 분명히 배트맨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번 절대 배트맨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이 이야기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는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 좌표를 전달받습니다. 첫 번째는 파티 애니멀즈 갱단을 감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트맨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인 DC 유니버스와 이번 절대 유니버스 사이의 큰 차이인데 이야기가 크로스어 빔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펀칭백을 치며 연습을 시작하고 어린 시절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사자를 연구했던 경험에 대한 교훈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지? 이에 대해 브루스, 즉 배트맨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자고 하루에 3번 최상급 고기를 먹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완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브루스가 아버지를 웨인 씨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정말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웨인은 브루스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영화 보러 가는 거 기대되니? 물론 브루스 웨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사실 영화보다 낮잠이 더 기대돼요. 그래서 토마스 웨인은 좋아. 수업 시작하자.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절대 유니버스에서 토마스 웨인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입니다. 메인 DC 유니버스에서처럼 초부유층 산업가가 아니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하지만 곧 동물원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 웨인이 펀칭백을 때리며 가방을 완전히 부수는 현재의 장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후 그는 우리가 아는 킬러 크록 키럴 크러시코에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 킬러 크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악당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야기 전개인데 브루스와 킬러 크록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에서 오스왈드 코블팟, 어스왈드 커버폿, 즉 펭귄이 킬러 크록에게 희귀 애완동물 면허를 제공했다고 언급됩니다. 그래서 크록이 악어와 뱀, 그리고 다양한 멋진 파충류들과 함께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킬러 크록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킬러 크록은 고담 씨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점은 정말 멋진 부분이고 앞으로 이야기가 얼마나 더 넓게 전개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서 셀리나 카일러, 킬러 크록, 오스왈드 코블팟, 그리고 아마도 리들러, 아이들러로 보이는 안경을 쓴 빨간 머리 아이까지 이들이 모두 어린 시절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배트맨이 영웅으로 활동하거나 적어도 악당들과 싸우는 슈퍼히어로가 되면서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들 사이에 이러한 과거 역사가 있다는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후 장면은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요트로 전환됩니다. 이곳에서는 팔콘의 펄컬, 범죄 가족들과 파티 애니멀즈 갱단의 두목 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파티 애니멀즈의 리더가 완전히 정신나간 인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정말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콘의 범죄 가족들은 수년간 고담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판도를 뒤엎으려는 제3자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적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콘의 측은 이 갱단 두목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장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갱단 전원을 죽일 것이다. 그게 곧 일어날 일이다. 이에 대해 이 갱단 두목은 자신이 이른바 죽음의 가면에 엄청난 팬이라고 말하며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완전히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축하하는 것도 바로 역사입니다. 그 후 더 많은 가면들이 팔콘의 범죄 가족들에게 보여지는데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면이 아닙니다. 죽음의 가면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수집합니다. 저건 소크라테스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건 물론 마틴 루터의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이들이라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범죄 가족의 수장은 이 갱단을 이끄는 자가 원래 알려진 인물인 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신 그 수장은 살사 알레의 형제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 인물은 DC 코믹스의 다른 작품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파티 애니멀즈 갱단의 리더는 살사 알레의 머리를 포함한 죽음의 가면 중 하나를 들고 있으며 팔코네 씨의 사촌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모두 요컨대 이 사람은 팔코네 범죄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고담에 들어와 다른 범죄 가족들의 수장들을 차례로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코네 측이 이 자리에 와서 모든 범죄 활동을 당장 멈춰라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악마들은 이미 문 앞에 있었고 이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이들은 바로 살해당하고 그들의 머리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전시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놀랍다고 말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 브루스 웨인이 공식적으로 배트맨의 망토를 두르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킬러 크록과 브루스 웨인의 대화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크록이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오늘 밤 시장 고든이 주민회의를 열어서 시민들이 파티 애니멀즈 갱단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예정이야. 이 대화는 크록이 고담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회의 중 한 시민이 발언하며
시장인 짐 고든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고든이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시장직에 출마했지만 경찰 시절 보여줬던 강단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고든이 파티 애니멀즈 갱단으로부터 고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시장 힐, 해밀턴 힐은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자 킬러 크록이 일어나 해밀턴 힐은 사기꾼이었어 라고 대답하지만 그 시민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래, 하지만 적어도 그는 강단이 있었지. 그리고 이것은 꽤 말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고담 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법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일 필요도 이성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선택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7번가에 있는 핑거 테일러를 운영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과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을 제외하고 71년 동안 평일마다 내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18,32번이나 걸어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걷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담 시민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타운홀 미팅이 짐 고든 시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알프레드 페니워스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락책과 교신하며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 애니멀 갱이 타운홀을 에워싸고 있는데 수십 명이 몰려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 총격을 가하고 한 번에 모두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짐 고든 시장으로 장면이 전환되면 그는 이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하며 경찰과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비판합니다. 경찰이요? 파티 애니멀 놈들이 2시간 전에 경찰서를 불태웠잖아요. 맞죠?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놈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경찰이 똑같이 강력한 세력을 만났을 때 경찰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은 공포입니다. 상대가 권위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권위를 지나치게 존중해서 경찰에 도전하지 못할 때 말이죠. 하지만 상대가 경찰에 도전할 수단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 경찰은 사회에서 아무런 유용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셀리나 카일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녀를 캐몬으로 알고 있겠죠. 그녀가 말합니다. 우릴 봐요. 우리 모두를요. 맞죠?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싸우고 두려워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거요. 하지만 짐 고든은 오랫동안 이 도시를 명예롭게 섬겼어요. 저는 그의 사무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나 경찰국장 블록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살인자들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도시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류탄이 날아옵니다. 정확히는 플래시뱅에 가까운 것이었고 모두가 이 폭발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 순간 파티 애니멀 갱이 난입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누가 살려달라고 빌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가족이 있다든가 돌봐야 할 아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픈 할머니라도 있으면 말해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로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짐 고든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입혔죠. 물론 그의 딸 바바라 고든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현재 일선 경찰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갑자기 이 녀석들이 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문이 꽝 닫힙니다. 그리고 바바라 고든이 문 앞으로 걸어와 살짝 열어보니 배트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 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잠깐 혹시 헬레이저 2에서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갇혀서 바깥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장면 기억하나요? 바로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배트맨이 난리를 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알프레드 페니워스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는 지시를 받습니다. 수집 중인 정보가 이 제3자에 의해 방해받으면 네가 개입해야 한다. 이에 페니워스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막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합리적 부인. 그 사이 파티 애니멀 녀석들은 배트맨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배트맨은 천장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전신은 방탄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마치 악마처럼 녀석들에게 내려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알프레드 페니워스는 직접적으로 장면을 보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독백을 하며 이 버전의 배트맨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게, 자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누구든 자네는 꽤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한번 제대로 보여줘봐. 배트맨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자네는 빠르고 침착하며 무엇보다 집중력이 뛰어나군.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 맞아, 기다렸어. 자네는 호람 무술로 훈련받았어. 자신만의 스타일이지 무에타이, 브라질리언 주짓수.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네는 강력한 공격수야. 잔혹하면서도 정밀해. 자네는 공연을 펼치고 있어 다리가 부러져 뚜렷한 균열 소리가 들리고 무릎 위에서 팔이 부러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그걸 즐기고 있어. 칼 다루는 기술은 맙소사. 피투성이면서도 얼마나 정밀한지. 각 동맥은 간신히 피해가고 있지. 단 한 명도 치명상을 입지 않아. 그 말은 자네가 이상주의자라는 뜻이야. 이제 이 장면은 핸드라고 불리는 남자로 이어집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말하죠. 이 손으로 죽인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제 네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줄게. 우리 길에서 비켜라. 이 부분이 꽤 멋진데 이 남자가 정말 핸드라는 이름을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 남자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고기 칼을 꺼냅니다. 그럼 배트맨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는 이에 맞서며 배트맨 배틀 X를 꺼냅니다. 이 무기는 정말 멋지고 단번에 이 남자의 손을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그냥 딱 그렇게요. 그리고 배트맨은 그에게 약간 비꼬는 듯 말합니다. 근처에 병원이 있을 텐데 어느 방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군. 피를 흘리다 죽기 싫으면 빨리 뛰어가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장면은 파티 애니멀 갱이 숫자와 위험에 의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어떤 진짜 근성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죠. 배트맨은 그들에게 내 길에서 사라져라라고 말하자 그들은 모두 도망칩니다. 알프레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군. 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라면 도망치는 자들을 위한 함정을 설치했겠지. 그러나 곧 배트맨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트맨은 그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장소를 폭발시킵니다. 이 폭발은 모두를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후 알프레드는 그의 연락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위성으로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플레이어가 누구든 간에 개입해야 한다. 이에 알프레드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트맨에게 접근하며 말합니다. 이 소리는 DC-344 자동 샷건 소리야. 자네. 전 세계에 딱 3대밖에 없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뇌를 보도 위에 날려버릴 수 있지. 배트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네, 제대로 와야 할 거야. 그는 알프레드를 걷어차고 총을 그의 손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들고 떠나면서 말합니다. 위험해 보이는군. 그 후 알프레드는 배트맨이 누구인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절대 유니버스의 절대 배트맨에 대한 현대적인 기원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트맨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누구죠? 브루스 웨인. 당신은 자신의 흔적을 잘 감추죠. 아무도 아니면 쉬운 일이니까요. 그냥 23살의 젊은 남자. 엄마는 사회복지사, 아빠는 교사. 당신은 크라임 앨리에서 자랐어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며도 소수의 끈끈한 친구들 사이에 속해 있죠. 당신은 똑똑하고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냅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을 테스트했고 거의 천재 수준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5학년 때 당신은 전쟁과 대재앙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접이식 다리를 설계해 학생공학 경연대회에서 우승합니다. 이 디자인은 박쥐 날개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종이접기 같은 구조였죠. 우승 상품은 트로피와 전 교실 학생들과 함께 고담 동물원으로의 여행이었고 모든 일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웨인은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박쥐 사육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총에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당신은 한동안 자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죠. 하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죠? 당신은 다시 마음을 잡고 학교로 돌아갔으며 주 최고의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자마자 첫 주에 부상을 입었죠. 연조직 파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난 엑스레이를 봤어요. 그리고 의무를 피하려고 부상을 가장하는 부하들을 지휘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난 당신도 정확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왜죠? 당신은 충분히 스타가 될 실력이 있었고 프로로 진출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어젯밤 그리고 당신이 구축한 이 모든 것을 위해 아껴둔 겁니다. 당신은 응용 역학, 화학, 범죄 심리학, 군사 이론, 사회문화 역사 귀향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했죠. 그리고 마침내 귀향했습니다. 고담에서 전력망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수도 부서에서 일했죠. 이후에는 시청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공공정책 거시적, 미시적 정책을 공부하며 도시, 신체, 두뇌, 고담의 모든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순환을 이루게 되었죠. 여전히 엔지니어로서 창조하고 건설하며 심지어 당신이 망가뜨린 것도 고치죠. 어젯밤 폭파시킨 계단조차도 수리했습니다. 브루스, 당신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요.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점은 이것이 배트맨을 전통적인 플롯 장치의 캐릭터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나는 이 도시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캐릭터였지만 이제는 배트맨이 왜 이 도시를 그렇게 잘 아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유니버스가 DC의 마블 얼티밋 유니버스 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티밋 유니버스는 슈퍼히어로들이 좀 더 현실적이고 현대 사회에 존재한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유니버스도 그런 세계인 거죠. 이 방식은 정말로 멋집니다. 그리고 결국 알프레드가 말합니다. 난 너 같은 사람들을 전에 무너뜨린 적이 있어. 세계 곳곳의 도시, 정글, 사막에서 말이지. 왜냐하면 너희 같은 십자군들은 항상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거든. 그리고 네 약점은 바로 저기에 앉아있지. 그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사 웨인은 죽지 않았고 사실 죽은 건 그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배트맨과 전통적으로 DC 코믹스에서 보던 부모를 모두 잃은 배트맨 사이에서 거의 피터 파커와 비슷한 평행선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모 중 한 명만 잃었고 브루스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같은 말을 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알프레드는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그녀 앞에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렇게 간단해. 결국 알프레드는 사실상 배트맨의 은신처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곳은 웨인 저택 밑에 있는 배트케이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웨인 저택 자체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단지 사회복지사일 뿐이고 수십억 달러를 벌지 않는다면 웨인 저택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브루스 웨인이 머무는 곳은 실제로 낡고 버려진 건물들 위쪽입니다. 거의 하늘 가까운 곳이죠. 이곳은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들은 단순히 세금 감면용, 즉 세금 공제를 위한 것처럼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건물들이죠. 알프레드는 권총을 들고 이곳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널 막을 거야. 그러자 배트맨은 알프레드에게서 빼앗았던 DC 3사 샷건을 꺼냅니다. 알프레드는 말합니다. 넌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넌 비살상주의자잖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총을 넘겨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알프레드를 향해 발포합니다. 겉보기에 알프레드를 쓰러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후 배트맨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알프레드가 이 장면에 대해 해설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지. 첫째,
내가 가장 아끼던 샷건이 개조되어 비살상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사실상 망쳐버렸지. 둘째, 그 총이 내 옆에 덜컹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마치 가져라고 말하는 듯 했지. 셋째, 내 오토바이의 굉음이 들렸어. 그리고 넷째,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 너만 다른 사람을 추적하는 건 아니야. 겉보기에는 알프레드 페니워스가 고담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브루스 웨인이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던 것처럼 브루스 역시 알프레드에 대해 배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프레드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넌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떠날 때 지역을 파악하려는 거야. 이게 그 목적이야.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에필로그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알프레드는 그의 연락책과 대화하며 말합니다. 배트맨은 내가 처리할게. 그가 다음번에 방해하면 내가 끝내겠. 연락책은 이렇게 답합니다. 좋아, 알겠어. 하지만 참고로 네가 필리핀에서 추적하던 목표는 우리가 널 그곳에서 데리고 오기 전 지금 행방불명이야.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너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등장합니다. 알프레드가 말합니다. 그를 추적한 지 5년이 됐어. 그가 프랑스에서 헨리 듀카드에게 배울 때도 추적했지. 그러고 나서 그는 그를 죽였어. 암살자 연맹과 훈련할 때도 그를 추적했어. 그리고 그들을 죽였지. 이제 이자는 완전히 행방불명이야. 그리고 이야기는 마닐라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명의 조종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조종사가 묻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좀 궁금해하면서 묻죠. 새 선생님 말고 그를 부를 다른 이름은 없나요? 진짜 이름 같은 건 없어요? 그러자 다른 조종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모든 이름이 다 가짜야 잭가서. 나조차 그의 진짜 이름을 몰라. 이 행성에서 가장 부유한 30명 중 한 명이라면 네가 원하는 누구라도 될 수 있거든. 그러자 첫 번째 조종사가 말합니다. 그럼 내 부자이고 관대한 절친이 되고 싶어 할까요? 이에 다른 조종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농담하지 마. 첫 번째 조종사가 왜요? 라고 묻자 두 번째 조종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 들었어? 그 사람은 절대 웃지 않아 어떤 일에도 단 한 번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조커라고 부르는 거야. 이번 이야기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직 세계관 구축이 많이 진행 중이지만 결말 부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이번에도 알프레드의 독백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영상 끝부분에 있는 재생 목록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프레드는 전통적인 집사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군 출신으로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거나 용병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고담에서 활동하던 중 배트맨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죠. 알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슈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2주 동안 파티 애니멀스가 고담에서 공격을 점점 더 강화했고 이에 맞서 배트맨도 그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고요. 파티 애니멀즈는 고담에서 두각을 나타낸 반역 집단 같은 존재인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압솔루트 리들러와 압솔루트 할비덴, 투페이스를 만나게 되면 이들이 결국 어떤 악당으로 변해갈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배트맨이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파티 애니멀스, 이에 가장 큰 공격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오늘 밤 아쿠아리움에서처럼 말이죠. 압솔루트 배트맨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맷 리브스의 배트맨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는 뛰어난 격투가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탐정도 아닙니다. 그저 뭔가를 알아가고 있는 남자일 뿐이고 자경단 활동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력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100가지 이상의 격투 스타일을 구사하고 모든 미스터리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련된 배트맨도 멋지지만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배트맨도 정말
하지만 알프레드는 그가 매우 유능하고 지능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트맨은 분명 손자 변법, 디 알트 오브 워 같은 것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전장을 이해한다면 지형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트맨이 아쿠아리움에서 파티 애니멀즈와 대치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트맨은 결국 천장에서 내려와야 했고 그들은 물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트맨은 농축된 식초 정제를 꺼내 물속에 던져 그것을 염산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파티 애니멀즈는 물속에서 허겁지겁 아쿠아리움을 빠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언급합니다. 배트맨은 도시 전역에 은신처를 여러 곳 마련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배트맨의 모습, 그러니까 웨인 저택 아래 거대한 동굴과 온갖 첨단 기술 장비들이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5만 달러짜리 페이스북 기계 같은 기상천외한 장치들도 없는 말 그대로 야매 배트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알프레드는 배트맨의 모든 은신처를 정확히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나머지 은신처가 있을 법한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이 이 은신처들을 배치한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고담시와 은신처들을 분석한 결과 그것들이 박쥐, 빠떼, 모양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트맨은 이 모든 일에 있어 일관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브루스 웨인이 단순히 파티 애니멀즈 같은 범죄자들과 맞서는 것 외에 어떤 삶을 사는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줍니다. 알프레드는 그가 배트맨이 아닐 때 그의 일상이 수도승처럼 철저히 짜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을 하고 그 후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레드 후드라는 저항 조직으로 의심되는 그룹과 만난다는 소문이 있지만 진실은 그가 혼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의 어머니와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루틴에서 벗어난 유일한 순간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문을 위해 멈춰선 때였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를 죽인 조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이슈에서 간략히 다뤄졌던 주제 중 하나지만 아마 다음 이슈나 그 다음 이슈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동물원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브루스 웨인은 단순히 굉장히 유능한 가문에서 나온 초부유층 억만장자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배트맨의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교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검소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기술에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트맨의 핵심적인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범죄의 골목에서 살해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동물원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토마스 웨인이 DC 코믹스에서 자주 묘사되는 박애주의적인 성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배트맨의 친숙한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현대적으로 재구상되었을 뿐입니다. 정말 이 압솔루트 배트만은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지적한 것처럼 압솔루트 배트만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는 배트맨을 현대시대에 완벽히 재해석한 방식 때문입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알프레드는 배트맨의 본질과 그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배트맨이 마치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프레드는 말합니다. 그는 또 한 주가 지나자 내 상관이 배트맨에 대한 보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들은 그가 너무 불안정한 요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알프레드는 배트맨을 감시하면서 본래 파티 애니멀즈를 다루는 임무에 초점을 맞췄지만 배트맨이 항상 그를 앞질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트맨은 마치 숨겨진 후원자처럼 행동합니다. 알프레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배트맨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작은 장치들을 배치해 두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배트맨의 행동이 자신에게 새로운 이론을 세울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도발은 내가 사이오니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조직의 일원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을 생각한다. 물론 사이오니스는 파티 애니멀즈의 리더입니다. 알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나는 보호장치를 제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티 애니멀즈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빈 고층 빌딩 속 동굴들을 찾아냈다.
그는 여기에서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전진, 휴식,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해야 하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로에 지치고 전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알프레드가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파티 애니멀즈가 배트맨을 공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배트맨은 어쨌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프레드는 깨닫습니다. 어쩌면 배트맨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저 거대한 전진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의지는 알프레드가 평생 본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야기는 짐 고든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많은 내용이 다뤄지지는 않지만 이야기 속에서 다룰 가치가 충분히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짐 고든 하비 블록과 그의 딸 바바라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배트맨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재 짐 고든은 고담시의 시장이지만 파티 애니멀즈의 등장은 그의 시장직에 혼란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하비 덴트를 통해 더 자세히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 애니멀즈의 등장은 짐 고든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범죄율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는 전 시장 킬이 언급한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범죄율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신 범죄 해결을 위해 범죄자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는 배트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담시 경찰국은 배트맨을 체포하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DC 코믹스의 어떤 세계관에서도 고담시 경찰은 항상 배트맨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마사 웨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마사 웨인은 절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짐 고든 사이의 대화 중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들은 오랜 친구라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솔직히 이 설정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가 정말 멋지게 느껴집니다. 배트맨 패밀리라고 불리는 거대한 결망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전통적인 배트맨 악당들이 실제로는 브루스 웨인이 어렸을 때의 친구였다는 설정,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악당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마사 웨인은 죽지 않았고 짐 고든의 친구로 등장합니다. 짐의 딸 바바라 고든은 단순한 순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이야기가 구성된 방식이 너무 놀랍고 정말 잘 만들어진 느낌을 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와 비교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짐 고든은 잠시 회상하며 자신이 브루스 웨인을 발견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브루스는 배트 생츄어리에 있었고 동물원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박쥐들이 마치 그를 공격하려는 듯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짐 고든이 브루스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배트맨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박쥐의 이미지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나눕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정말 미쳤었다니까 라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이 20대 몇 명에 의해 바뀔 수 있었다면 이미 바뀌었을 거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결국 세상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대화는 마사 웨인이 브루스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짐이 브루스는 어떻게 지내? 라고 묻자 마사는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어릴 때는 무슨 일이든 다 얘기했어. 그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 대화는 마사가 자신의 아들과 멀어진 느낌을 암시하며 어머니로서의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한 점은 브루스 웨인이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모든 것을 숨기려는 태도가 사실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기를 겪어왔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엄마의 아들이나 아빠의 딸 같은 존재가 아니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성인이 가지는 모든 혜택을 원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단점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세상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감정적인 혼란은 말 그대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우리를 휩싸고 호르몬 등 여러 요인이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부모님과 여러 방식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전처럼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통제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의 친구들에 대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브루스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그냥 가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모두 그의 청소년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는 플래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들은 그의 청소년기 이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그리고 나이가 훨씬 더 들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닫아두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포커 게임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포커 게임 자체에는 특별히 숨겨진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 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이들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이 포커 게임에 숨겨진 의미를 굳이 상상해보자면 이들 친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하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악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줄 때 이 우정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만들겠죠. 마치 영화 폭스와 하운드의 결말처럼요. 우리는 항상 친구일 거야 라는 말처럼요. 그것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충격적인 비극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에드워드 니그마는 기술 전문가입니다. 그는 기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비 덴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며 이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범죄계뿐만 아니라 법률 시스템 전체와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없는 유일한 인물은 캐프먼, 즉 셀리나 카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식을 들은 것은 카이로에서 온 엽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는 파티 애니멀즈의 헬멧 중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시청 정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를 얻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배트맨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브루스는 과연 이 비밀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을까요?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당들로 변하지 않고 대신 모두 배트 패밀리에 합류합니다. 딕 그레이슨도 제이슨 토드도 바바라 고든이 오라클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대신 에드워드 니그마가 오라클 역할을 하고 완이 레드 후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질까요? 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제발 이런 전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브루스 웨인의 관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것이 파티 애니멀즈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이유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를 두 번 공격하지 않으며 이것은 파티 애니멀즈 각 구성원 간의 일종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하나의 선처럼 작동합니다. 브루스는 이를 지지정보 시스템으로 묘사하며 이는 공유된 목표를 비공개 GPS 네트워크로 매핑하고 서로 다른 값을 할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파티 애니멀즈가 다음에 어디에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배트 패밀리에 합류하여 조력자가 될지 아니면 악당이 될지는 어느 쪽으로든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모두가 고담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오스왈드와 같은 인물의 경우 배트맨이 이렇게 묻습니다. 최첨단 장비에 준무장한 파티 애니멀즈가 모든 세력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 같아. 이와 관련해 뭔가 아는 게 있나? 하지만 오스왈드는 배트맨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일에 연루되었겠어?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연루되었다면 아마도 그들이 특정한 영역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시를 파괴하려는 것일 거라고 말했겠지. 소문에 따르면 로몬이 누군가와 거래를 시도한 뒤 만나면 모두 죽이고 끝내버린다고 하더군. 그래서 파티 애니멀즈의 리더가 팔코 범죄 가족을 제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소멸했고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하비 덴트에게로 넘어갑니다. 네 생각엔 이게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 짐 고든이나 심지어 힐 시장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 같은 거 말이야. 하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짐 고든이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단지 짐 고든을 실각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는 것은 말 그대로 과잉 행동일 거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의견은 만약 이게 정치적인 거라면 단순히 권력을 얻으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야. 여기에 더 큰 뭔가가 숨어 있어. 그러자 브루스는 묻습니다. 권력보다 더 큰 동기가 뭘까? 이때 아비는 인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진짜 범죄의 골목 출신다운 발언이네. 돈이지, 형제여. 근원, 원인과 결과 둘 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생기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어.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사실 이건 약간 에드워드 니그마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리들러의 인형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야기는 하비 덴트의 독백으로 이어집니다. 배트맨이 하비의 투페어를 이기기 위해 에이스 3장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조커를 포함해서 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그러자 하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커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해. 브루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난 너를 이 판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봐봐. 이게 파티 애니멀즈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로는 힐 시장이 엄청난 자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 정말 큰 돈이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시장실에서 일하는 어린 친구 헤이티라는 애가 그러는데 힐은 이 자금을 황금 상자라고 부르며 잘 나가고 있다고 해.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거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 누구도 그 동전을 뒤집어 다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아. 하지만 배트맨은 다릅니다. 그는 직접 힐 시장의 사무실로 가서 알케미라는 이름의 파일을 확인합니다. 황금 상자를 의미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아크이기 때문에 알케미 바로 그 파일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자마자 그는 파티 애니멀즈의 리더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온 영상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친구. 우리가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약간의 조건이 있지. 나는 고담시 경찰 전체에 이 사실을 알렸고 내 부하들이 이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대화를 원한다면 좋아나도 100%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네가 대화를 하기 위해선 그 전에 살아남아야만 해. 정말 멋집니다, 배트맨. 바로 내가 말했던 결말이에요. 배트맨은 건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거기서 알프레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배트맨은 알프레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의 마지막 부분 혹은 적어도 그 일부에서 그는 알프레드의 손에서 총을 뺏어 들고 그를 제압한 뒤 그 총을 비살상 무기로 바꿔버린 장면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프레드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알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 30초만 시간을 줘. 결국 배트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알프레드가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야 해, 친구. 안전한 곳이 있어. 뒤쪽에 차를 가져왔는데 네가 쓸만한 차가 없다면 내 차를 이용하자. 배트맨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게 바로 그 차야. 여러분, 그들은 배트모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배트모빌이 아닙니다. 배트모빌이 불도저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배트맨이 이 불도저 같은 배트모빌을 몰고 경찰들을 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압솔루트 바트만은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스콧 스나이더, 닉 드라고타, 프랭크 마틴이 작업한 압솔루트 배트만 3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에서는 압솔루트 유니버스의 브루스 웨인의 과거가 더욱 깊이 탐구되며 스콧은 우리를 다시 그의 어린 시절로 데려가
셀리나 카일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셀리나는 브루스의 잃어버린 메달을 가지고 장난치며 그것을 되찾고 싶다면 그녀를 잡으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 고담의 지붕 위에서 고양이와 쥐 의도된 말장난, 같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장난기 넘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셀리나는 브루스에게 꽤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녀는 높은 곳 혹은 삶 자체가 두려울 때 떨어질 위험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며 눈을 앞으로 두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이 교훈은 단순히 2층 높이의 케이블 위를 걷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루스의 핵심 신조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즉, 눈을 앞에 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를 정확히 실행합니다. 지난 이슈에서 거대한 건설용 덤프트럭으로 밝혀진 배트모빌이 고담 거리를 질주하는 장면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스파이와 용병으로 활동했던 알프레드조차도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이 장면은 그에게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이며 알프레드가 당황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3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알프레드가 브루스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트맨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그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트 테마의 덤프트럭으로 메인 스트리트를 질주하는 장면처럼 말이죠. 이러한 설정은 독자인 우리도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전 배트맨 버전들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디로 갈지는 스콧 스나이더와 그의 팀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알프레드는 파티 애니멀, 파라의 애니머스이라는 무리가 그들을 추격하는 동안 배트맨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30초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는 비밀 중군사 조직을 이끌며 정부를 전복시키는 블랙 마스크가 바로 로만 시오니스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또다시 알프레드는 배트맨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덤프트럭이 너무 느리고 둔해서 결국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브루스는 유능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여전히 몇 가지 놀라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는 덤프트럭을 더 전통적인 배트모빌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날렵하면서도 지면에 밀착된 디자인이지만 여전히 거대한 덤프트럭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배트모빌은 매우 멋진 모습으로 영화 디 바트만에서 본 배트모빌의 대형화된 버전과 유사하며 뒤쪽에는 직접 제작한 제트 엔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배트모빌에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사격 좌석인데 알프레드가 이 좌석을 맡아 파티 애니멀들에게 미니 배트 모양 발사체를 발사하며 그들의 타이어를 터뜨리고 무력화시킵니다. 물론 살상용이 아닙니다. 알프레드는 모든 상황의 우스꽝스러움에 한숨을 내쉬며 당연히 배트 모양 발사체가 있겠지 같은 말을 중얼거립니다. 알프레드가 공격자들을 막아내며 사격을 이어가던 중 그는 배트맨에게 시오니스가 블랙마스크라면 너무 거대한 상대라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의 자원은 막대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배트맨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더 크고 나은 도구를 만들어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알프레드는 흥미로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는 배트맨이 지난 호에서 블랙 마스크가 제안했던 거래를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알프레드는 그와 만남을 가짐으로써 공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브루스는 당연히 이를 항복으로 간주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알프레드는 이를 다르게 프레임합니다. 항복이 아니라 고담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말이죠. 시오니스가 미끼를 물면 그의 약점을 드러낼 것이며 알프레드의 지원팀이 그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한편 GCPD는 배트맨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하비 블럭과 그의 부하들은 배트맨과 알프레드를 항구 근처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브루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던 전통적인 알프레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브루스가 배트맨이라는 사실을 종종 싫어하며 고담의 악에 맞서 싸우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이슈에서도 우리는 그런 알프레드와 브루스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의 비전을 존중하면서도 타협하려 합니다. 그는 브루스가 배트맨 역할을 끝내고 고담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가 주변을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기를 원하지만 브루스는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탐구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고 셀리나가 처음 장면에서 브루스에게 가르쳤던 교훈과 연결되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포위된 상황에서도 배트맨은 알프레드에게 차량 내 레버를 당기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배트모빌에서 튕겨져 나오고 차량은 밀폐되며 고단만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차량은 곧바로 잠수함으로 변형되어 만의 바닥을 따라 배트맨의 새로운 비밀 동굴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배트맨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 그러나 이번 배트맨은 종종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이기에 더욱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수함으로 변신하는 배트모빌과 같은 놀라운 기술력과 공학적 성과를 통해 항상 앞서 납니다. 이런 디테일은 정말 멋집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는 셀리나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진정으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어쩌면 집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고양이들과 함께 도시를 떠돌며 길고양이들에게 자신이 리더로 받아들여진 것을 더 선호하는 듯합니다. 브루스는 그녀에게 자신과 어머니와 함께 머물 것을 설득하려 하지만 셀리나는 이를 거절하고 재빨리 화제를 바꿉니다. 그녀는 고담 동물원의 사자를 이야기하며 이 주제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담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셀리나는 이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동물원이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폐쇄되었고 사자가 아프리카로 돌아가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자 이야기를 넘어 가장 두렵고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셀리나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그 관점을 브루스와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또한 브루스 자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것이 그를 배트맨으로 형성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현재의 그를 만든 계기였던 것입니다. 이후 셀리나는 브루스를 어두운 극장으로 데려가 그의 부모가 살해당한 날 원래 보려고 했던 영화 조로를 보여주려 합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를 눈에 띄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브루스는 에드워드를 방문합니다. 에드워드는 자신만의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 중인데 아직 이름은 짓지 않았지만 곧 그것을 리들러라 부를 것이 분명합니다. 이 리들러는 이 세계관에서 기존 리들러의 버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즉, 에드워드 자신이 아닌 AI가 리들러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그 창조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리들러 캐릭터를 흥미롭게 변형시킵니다. 수수께끼를 내뱉는 AI 로봇으로 재탄생하면서 기존 리들러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AI는 스스로가 실제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믿지만 쉽게 조작되고 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리들러의 특징과도 유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리들러는 종종 다른 이들의 음모에 이용당하고 그의 계획은 명백한 단서들로 가득 차 있어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I도 그와 닮아 있습니다. 마치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이 종종 미묘한 단서를 남기듯 리들러의 계획도 항상 그의 특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에드워드는 브루스에게 로봇과 상호작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약간 망설인 후 브루스는 로봇에게 파티 애니멀들의 해골 가면에 대해 질문합니다. 가면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습니다. 로봇은 가면이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사용자의 신원을 모든 식별 시스템에서 숨깁니다. 둘째, 사용자를 블랙코인이라 불리는 대규모 암호화폐 지갑에 연결합니다. 가면은 착용자에게 목표와 임무를 제공하며 다양한 잔혹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점수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용자가 더 많은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블랙 마스크와 그의 전체 작전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발전으로 암호화폐와 같은 요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이고 잔인한 행동이 높은 보상을 가져오는 경쟁적인 소셜미디어와 유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로봇은 브루스가 해체하려는 네트워크가 거대하며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혀 이전에 알프레드가 언급했던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스는 이를 물리칠 방법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반면 에드워드는 브루스에게 이 추적을 멈추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는 브루스에게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임을 상기시키며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곧이어
하비가 브루스가 요청했던 아캄 펀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는 펀드의 대부분 자금이 JK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임을 밝힙니다. 이 회사는 비밀 감옥을 포함한 여러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JK 홀딩스라는 이름은 농담 좋게 의미를 암시하며 조커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거나 최소한 블랙 마스크를 지원하며 고담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론을 강화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리그 오브 섀도우스의 작업 방식과 유사합니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서 이를 완전히 정리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 조커가 리그 오브 섀도우의 지도부를 살해한 것으로 암시되었기 때문에 조커가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사설 군대를 후원하고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브루스와 그의 동료들 간의 이런 탐정 스타일의 협업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배트맨이 단독으로 배트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는 전형적인 묘사와는 다르게 신선하고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그의 임무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 브루스는 정보를 선별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친구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이슈에서 언급되었듯이 브루스가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구로 가장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 진조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유용성을 완전히 인지하고 이를 자신의 임무를 진전시키는 데 이용합니다. 이 동태는 친구들이 더 큰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브루스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그들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도우며 브루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조차도 그 곁을 지킵니다. 고담의 다른 곳에서 하비 블럭은 전 시장 힐과 만납니다. 힐은 하비를 로만 시오니스에게 소개하며 만남은 로만의 호화 요트에 있는 개인 훈련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세계관 확장을 보여줍니다. 로만은 메트로폴리스 출신의 전 서포트 챔피언 비보 비보스키와 스파링을 하고 있습니다. 비보는 슈퍼맨의 캐릭터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역할로 등장하는 것은 예상 밖입니다. 이 설정에서 비보는 로만의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하며 이야기에 흥미로운 층위를 추가합니다. 스파링 중 로만은 자신을 전문 평화주의자로 묘사하며 문제 지역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담을 자신이 개입해야 할 장소로 보고 있으며 짐 고든을 직접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미묘하게 비난합니다. 고든의 감시 아래 나쁜 사람들이 도시를 착취하고 있다고 암시하며 하비와 고든이 과거 동료였던 관계를 의식해 고든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합니다. 대신 로만은 하비의 주의를 배트맨으로 돌리며 배트맨을 체포하려는 하비의 열망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는 하비에게 배트맨을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대화 중 로만은 스파링에서 비보를 체계적으로 제압하며 그의 팔과 다리를 서슴없이 부러뜨립니다. 비보가 항복의 신호를 보내도 로만은 멈추지 않고 하비 바로 앞에서 그를 목졸라버립니다. 하비가 개입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로만은 비보가 아직 살아있다고 안심시키지만 그 잔혹한 행동은 로만의 무자비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보는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최소한 작품의 묘사는 그렇게 암시합니다. 그의 핏발선 눈은 크게 떠져 있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며 입은 벌어진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정황은 그 반대를 강하게 암시합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는다면 이는 비보가 메인 유니버스에서 조금 느리고 덜 예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랙 마스크에게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다는 설정이라면 이는 이 압솔루트 유니버스에서 비보의 기원을 끔찍하게 재해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만과 하비가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브루스는 동시에 ARC라는 블랙사이트 감옥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들은 ARM 기금에 의해 운영됩니다. 브루스는 하비가 여러 ARC를 발견했음을 알게 되며 ARM이 단일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각 ARC는 알파벳으로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RCA는 산타 프리스카, 즉 베인의 출생지에 위치합니다. ACB는 러시아, IRCC는 중국, 그 외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IRCM은 고담 근처 해안에 세워질 예정으로 이는 전통적인 배트맨 설정에서 아캄 수용소가 위치했던 장소와 겹칩니다. 한편
브루스는 셀리나가 그를 데려갔던 극장을 떠나려다 과거의 기억과 마주합니다. 셀리나는 브루스를 막아서며 그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날 브루스가 했던 사자에 관한 농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아버지는 우리 속의 사자가 삶에서 진정한 의미나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셀리나는 브루스에게 이 끔찍한 사건을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그 너머에 있는 것에 계속 집중하라고 격려합니다. 셀리나는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밝히며 브루스로 하여금 그녀의 말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곱씹게 만듭니다. 이후 브루스의 다른 친구들이 그와 함께 영화를 보며 어두운 주제들로 가득한 이 작품 속에서 잠시나마 따뜻한 순간을 만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브루스는 마침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어머니에게 잠시 조용히 지낼 것을 요청하지만 마사 웨이는 아들처럼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담의 부시장으로 나서며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브루스는 이 결정에 감명을 받지 못하며 이제 그녀가 더 큰 표적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가 파티 애니멀들과 싸우는 자신의 고뇌를 완벽히 반영합니다. 그는 부유한 엘리트들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약속과 도덕성을 타협하지 않으며 싸움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사 역시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지만 그녀는 브루스의 어둠 속 모습과 달리 빛 속에서 그 신념을 실천합니다. 브루스는 어머니를 통해 빛 속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보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계는 마치 그의 경로를 교정하려는 듯 배트맨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족 문제로 씨름하는 브루스와 달리 알프레드 역시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딸 줄리아를 찾아내 그녀가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차 안에서 몰래 지켜봅니다. 알프레드가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자신의 충고는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전개됩니다. 줄리아는 그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알프레드는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상황을 자신의 희망에 맞게 바꾸려 합니다. 이는 세상이 가진 위선들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의 신념을 굽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현실과의 평행성은 이야기의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에게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설득하며 배트맨이 이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힐 전 시장은 하비 블럭과 GCPD의 지지를 받으며 시장 재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의 캠페인은 공포와 분열을 조장하여 지지자를 모으는 포퓰리즘 수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는 재선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두려움을 조장하는 전략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힐 자신은 혐오와 폭력적인 발언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기념등을 켜는 대신 끈 상태로 두겠다고 발표하며 고담 거리의 피를 비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분명해집니다. 기념등은 곧 배트 시그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구성은 훌륭합니다. 이 빛을 단순한 GCPD의 서치라이트가 아닌 배트맨의 탄생과 그의 전설에 깊이 연결된 상징으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고담이 배트맨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지막 패널에 배트 시그널이 비추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배트맨과 접촉하려면 빛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한편 브루스는 블랙 마스크의 제안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는 배트맨으로서의 활동을 멈추는 대가로 2억 달러를 제안받으며 파티 애니멀들은 고담에 대한 장악력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놀랍게도 이슈는 브루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끝이 납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이는 분명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이 분명합니다. 브루스는 결국 블랙 마스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당의 돈을 그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그 자금을 사용해 더 크고 강력한 덤프트럭, 무기, 장비를 제작하며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높여 악당들이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콧 스나이더와 그의 팀은 배트맨과 블랙 마스크의 첫 대결을 위해 흥미진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압솔루트 바트만은 매 이슈마다 점점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알프레드의 말처럼 이야기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상 이상의 창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 작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제를 유지하며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셀리나, 카일과 브루스의 어린 시절 관계를 통해 배트맨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형성하는 스나이더의 접근은 탁월합니다. 이는 고담의 범죄자들과 대치할 때 보여지는 브루스의 끈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이번 이슈는 익숙한 캐릭터들을 신선하게 재해석합니다. A와 로봇 공학을 활용한 리들러의 새로운 해석은 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악당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 마스크도 깊이와 흥미를 더했습니다. 기존에는 캐릭터로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진정으로 매력적이고 위협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블랙 마스크는 종종 전형적인 갱스터 아키타입으로 느껴졌지만 스콧 스나이더와 그의 팀이 이 캐릭터를 재창조한 방식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블랙 마스크를 메인 유니버스의 버전을 훨씬 능가하는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악당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만화에 조잡한 그림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전개가 여기저기 튀면서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 흐름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 시점에 고담 시에는 구며 10명 정도로 이루어진 갱단이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고담은 모로니와 팔콘이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 사건들보다 이전의 시점, 즉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모로니와 팔코니는 아직 건재하고 고담은 작은 갱단들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갱단은 한 세입자인 여성이 돈을 내지 않으려 하자 그녀에게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이웃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 동네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같은 말을 하죠. 여성은 당연히 이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도 이곳에서 자랐고 학교에 다니는 세 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갱단의 리더는 이 돈이 보호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경고하죠. 그는 그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하며 그녀를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누구에게든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겁을 주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배트맨이 그녀를 구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배트맨이 개입하자 갱단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잔인한 모습으로 그려진 브루스 웨인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브루스가 배트맨이 되기 시작한 초기 시절로 플래시백됩니다. 이 시기에 브루스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DC 유니버스에서 보던 완성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외모와 방식은 원시적이고 심지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 절대 유니버스에서 브루스 웨인은 공포에 크게 의존합니다. 전형적인 배트맨과 달리 그는 위치 틀니를 착용하고 거친 헤어밴드 같은 것을 쓰며 팔과 손에 박쥐 발톱처럼 보이는 도구를 부착합니다. 그는 박쥐의 본질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며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이 묘사에서 브루스는 갱단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빠르게 우위를 점합니다. 그가 심어주는 공포는 매우 강렬하며 메인 DC 유니버스에서 보던 계산된 공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플래시백으로 이어집니다. 동물원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던 날을 다시 보여주며 이는 아버지의 살해 사건과 연결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야기는 이 중요한 순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하며 더 많은 세부 정보를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브루스는 당시 동물원에서 열린 어린 엔지니어 대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그러한 지역에 어울리는 동물 테마의 다리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물론 다리는 동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루가 끝난 후 브루스는 아버지에게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아버지는 크다라고 답하고 브루스는 신나게 그게 핵심이에요. 박쥐는 무섭잖아요. 제가 기둥을 정말 높게 만들고 튼튼하게 보강하고 전부 문으로 막아놨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간 회의적인 태도로 우리가 공포를 주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 이건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고 도구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야. 포크나 숟가락처럼 말이지. 라고 덧붙입니다. 브루스는 하지만 이 다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강해진 느낌이 들게 할 거예요.
제가 테스트했는데 30파운드까지 견딜 수 있어요. 라고 반박합니다. 아버지는 브루스의 결심을 보고 알겠어. 네가 자랑스럽다. 잘해보렴 이라며 응원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배트맨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장면에서 그는 갱단원 중 한 명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른 청부업자들이 나타나자 배트맨은 빠르게 후퇴합니다. 그 와중에 그는 자신의 초기 배트맨 시절을 회상하며 독백에 빠져듭니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브루스,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전부 연극일 뿐이야. 페이스 페인트, 목소리, 마비 효과가 있는 실리콘 송곳니, 그리고 이 권총까지. 이들은 그냥 길거리 범죄자야.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독경이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야. 브루스의 내적 갈등은 DC 코믹스에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의 중요한 핵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항상 진화하려고 노력하며 단순히 공포와 위협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단순한 상징 이상의 존재가 되려는 끊임없는 의지 말입니다. 만약 브루스 웨인이 존재하지 않고 슈퍼맨이 웨인 가문에 입양되어 배트맨이 된다면 완전히 다른 동적 관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브루스 웨인을 이야기할 때 그의 철학의 뿌리는 개공포되어 있습니다. 공포는 범죄를 막는 동기부여 요소입니다. 배트맨이 심어주는 공포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동기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브루스 웨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처한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너무나 절박해서 체포되거나 배트맨의 분노를 사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상황이 절박합니다. 이들에게는 성공할 가능성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빚을 갚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 책임과 책무에 대한 문제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포는 브루스 웨인의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는 또한 고담의 범죄 수준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불법 물품의 유입 경로는 플로리다에서 시작되며 플로리다는 총기법과 농업 규제가 느슨한 곳입니다. 이 경로는 오렌지 블로썸 스페셜이라고 불립니다. 고담으로 들어오는 불법 무기의 80%가 이 경로를 통해 운반됩니다. 로우 지역의 갱단은 이 오렌지 블로썸 스페셜에서 거의 모든 총기와 약품을 공급받습니다. 이 밀수품은 주로 농산물 트럭을 통해 운반되는데 이는 무게 기록이 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귤류가 많이 사용되어 총을 발사하면 오렌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물품은 모로니와 팔코니 가문이 운영하는 검문소를 통해 고담으로 들어옵니다. 이들 가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달 주요 거점을 바꾸며 이미 단속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브루스는 이런 작전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말합니다. 저놈들 좀 봐. 대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왜 안 그러겠어? 경찰, 판사, 정치인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잡힌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지. 너무 거대해서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의 이런 관찰은 배트맨으로서 원시적이고 두려움에 의존한 방식과 연결됩니다. 그의 전략과 자원, 그리고 배트모빌의 묘사까지 고담의 압도적인 부패와 싸우기 위한 거친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트모빌은 작은 RC 자동차 같은 모습일 뿐이지만 겉모습에 속아선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배트맨의 장비는 치명적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장면에서 갱단은 트럭을 몰고 가던 중 터널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배트맨과 마주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한 후 배트맨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배트맨은 침착하게 원격 제어 장치의 버튼을 누릅니다. 이 장치는 트럭 밑에 숨겨진 유압 프레스를 작동시키고 트럭은 터널 천장을 뚫고 날아오릅니다. 배트맨은 말합니다. 보틀잭, 43600 케이블로 장착된 RC 로드스터, 그리고 검정 페인트 모두 $1000도 안 들었지. 이제야 좀 나아지네. 이 장면은 배트맨이 연극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이런 점을 완벽히 담아냈습니다. 연극성과 기만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갱단원들은 배트맨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배트맨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저 미친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신비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그는 믿기 힘들 정도로 유능하고 극도로 위험하며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트럭에서 내린 한 갱단원이 배트맨에게 잔인하게 제압당하는 장면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배트맨이 그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 남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평생 빨대로 음식을 먹어야 할 상황이 됩니다. 이런 장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 배트맨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하지만 그가 끝내고 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느낄 수도 있지. 이야기는 다시 브루스와 그의 아버지와의 플래시백으로 전환됩니다. 브루스는 말합니다. 저는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정말? 브루스는 설명합니다. 네, 박쥐는 적응해요. 설치류 외에도 박쥐는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포유류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반향 정의를 사용해 주변을 파악하고 학습하며 환경에 적응해서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링 구조는 조정 가능하게 설계했고 다리 상판은 회전할 수 있고 철골은 확장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브루스의 다리 설계에 담긴 깊은 사고에 그의 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브루스가 이걸로 우승할 것 같아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이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이 다리가 박쥐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 브루스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어떤 것의 본질을 알 수 있죠? 그의 아버지는 조용한 지혜로 답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단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거야. 토마스 웨인은 브루스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심장외과 의사 말이야. 이는 DC 유니버스의 토마스 웨인이 외과 의사였다는 설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브루스가 왜요라고 묻자 토마스는 설명합니다. 어릴 적에 내 아버지네 할아버지는 집 39번 버스 노선을 주 6일 동안 운전하셨어. 쉬는 날에는 우리 둘이 놀이공원 마일로 가서 부두를 걸으며 즐겼지. 토마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 그게 끝이었지. 그는 아버지의 얼굴만 보고도 그가 세상을 떠났음을 알았다고 회상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5살이든 35살이든 부모님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들을 일찍 잃는 건 인생의 기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안전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토마스는 그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 자신이 의학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의 열망은 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상실과 두려움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는 토마스가 선택한 길과 이후 브루스가 선택할 길 사이에 흥미로운 대조를 만듭니다. 브루스 웨인 역시 아버지를 잃습니다. 비록 심장마비가 아닌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토마스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평생을 바친 자선적인 길을 선택한 반면 브루스는 복수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폭력으로 바꾸고 박쥐의 모습을 입어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지만 그의 방식은 아버지의 접근 방식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러한 대조는 가슴 아픈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토마스 웨인은 자신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할까? 아마 아닐 겁니다. 토마스는 아들에게 나는 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아마도 실망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브루스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 죽음을 이렇게 활용한 거야.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이야. 토마스 웨인은 회상하며 말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그날 아침 내가 느꼈던 감정을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않도록 막고 싶었기 때문이었어. 그는 교사가 된 이유가 아이들에게 세상을 헤쳐나갈 준비를 시켜주면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깨달음은 브루스 웨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기와 선택한 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브루스는 조칠에게 말을 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는 시작합니다. 오늘 조칠 씨가 진술할 기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브루스가 이어서 한 말은 깊은 비극을 담고 있으며
배트맨이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브루스는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날 아침은 완벽했어요. 저는 우리 반을 대표해 공학 경연 여행을 따냈고 친구들과 함께 동물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기린이 얼마나 이상한지 웃으며 얘기했어요. 그 긴 검고 이상한 혀에 대해서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아버지였어요. 제가 모른 척하려 했지만 뒤에서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몇 번 보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영원히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플래시백으로 전환되며 브루스가 자신이 설계한 다리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반추되며 서사가 이어집니다. 브루스는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마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다리 자체를 생각했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들은 단지 살아가고 번영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과제에서 말하듯이 재난에 휩쓸렸어요.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재앙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곳은 위험해요. 사람들은 용감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상처받고 있어요.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는다고 느끼며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리고 있다고 느끼죠. 무력감을 느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실망시킨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하루를 버티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이런 관찰은 고담시를 제1세기의 화려함으로 포장된 제3세계 국가와 비교하는 명확한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본질적으로 고담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지역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범죄가 만연하며 생명이 이뤄지는 일이 끊이지 않죠.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브루스는 조치를 향해 직면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그 행복을 죽였어요. 칠시, 영원히요. 아버지와 함께한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을 파괴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생각 없어요.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예요. 나는 당신을 증오해요. 진심으로, 깊이 증오한다고요. 이 증오와 상실은 브루스 웨인을 배트맨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브루스는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박쥐를 접하며 자신의 삶을 바꾼 비극을 떠올립니다. 브루스가 공학 경연 대회를 위해 설계한 박쥐의 적응력에서 영감을 받은 다리는 그의 반 친구들에게 동물원 여행의 기회를 주었고 바로 그 동물원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순간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또 다른 회상 장면에서 브루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다리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아마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뭔가 다른 것으로도 충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곳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박쥐가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해요. 단지 위압적이어서는 부족해요. 훨씬 더 무섭게 느껴져야 하죠. 이전보다 더 적응력이 뛰어나야 하고 더 멀리 탐험해야 하며 새로운 곳에 자리 잡고 차지할 수 있어야 해요. 아버지가 네가 만든 것을 보여줘라고 말하자 처음에는 조금 회의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브루스가 설계를 공개하자 그의 태도는 바뀝니다. 그것은 혁신적이고 유연한 박쥐에서 영감을 받은 다리였습니다. 브루스는 설명합니다. 다른 설계가 가진 모든 기능을 갖추었지만 이 다리에는 하나의 추가 기능이 있어야 날 수 있죠. 그는 이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리가 가볍고 접을 수 있으며 비행기로 떨어뜨려 낙하산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브루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리에는 사용 설명서가 적혀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의존할 수 있어요. 이걸 그들의 정부에 넘기지 않아요. 정부는 분명 이 다리를 무기화하거나 군사 용도로 바꾸겠죠. 대신 이 다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그들의 도구가 되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죠. 구호를 위해서든 방어를 위해서든 심지어 공격을 위해서라도요. 이야기는 다시 고담 시민들을 관찰하는 배트맨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극도로 부유한 계층이 주목됩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착취하며 번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고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캠페인을 후원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만 관심이 있죠. 경찰조차 종종 이 엘리트들과 함께 식사하며 고담 시민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시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고담의 묘사는 어둡고 익숙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DC 코믹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담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 버전의 고담과 메인 DC 유니버스의 고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담을 정의하는 끊임없는 혼돈과 부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이 조치를 방문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안녕. 나는 로비고 오늘 압솔루트 배트맨으로 돌아왔어. 와, 대박. 이번 압솔루트 배트맨 진짜 미쳤다. DC 코믹스에서 오랜만에 배트맨이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 일단 이 작품은 브루스 아빠가 살해된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돼. 그리고 거기서 브루스가 레슬리 톰킨스랑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꽤 의미 있는 부분이야. 왜냐면 레슬리는 브루스 인생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인물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레슬리는 보통 우리가 아는 슈퍼히어로 전담 간호사든 느낌이 아니야. 사실 압솔루트 슈퍼맨, 압솔루트 원더우먼, 그리고 압솔루트 배트맨이 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지도 아직 몰라. 만약 나중에 크로스오버가 나온다면 진짜 기대될 것 같아. 어쨌든 레슬리는 그냥 브루스를 돕는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박쥐 바이러스 같은 거 감염되지 않게 예방접종도 해줘. 이후 장면은 브루스 아빠의 장례식으로 전환돼. 이게 압솔루트 배트맨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야. 브루스가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현재의 모습이 계속 오가는 연출이거든. 그 시점에서 이야기는 현재로 넘어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브루스가 2억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지. 그 돈을 받는 대가로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파티 애니멀즈 즉 고담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 무법자 집단을 막지 않기로 했어. 지금 상황에서 경찰은 이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대다수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있어서 애초에 개입할 이유가 없거든. 돈만 계속 들어오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알프레드의 멋진 독백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야. 원래 알프레드는 그냥 집사였던 게 아니라 배트맨을 감시하는 용병 역할을 하고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해. 배트맨이 27번가를 돌며 엔진을 울린다. 39번가에선 더 크게 울린다. 놈들을 도발하려는 거지. 하지만 무법자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왜냐면 지금은 서로 간의 휴전 상태거든. 배트맨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들도 배트맨에게 손대지 않는다는 식이야. 그러다 알프레드는 다시 말하지. 봐라, 저 녀석. 일부러 협상을 깨보라고 유혹하고 있어. 분명히 그의 일부는 그걸 원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배트맨의 바이크에는 추적기가 달려있어. 알프레드는 그 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이 혹시 브루스가 미쳐서 그냥 약속된 장소를 지나쳐버릴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 오히려 정해진 장소에서 멈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더 미친 포인트가 뭐냐면 알프레드는 브루스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야. 둘은 서로 거의 연락도 안 하지만 알프레드는 여전히 배트맨을 감시하고 있어. 그러다 알프레드의 상관이 연락을 해. 우린 필요한 정보를 다 얻었어. 이제 철수해. 알프레드의 입장은 이래. 브루스가 뇌물을 받고 잠시 가만히 있으면 당장은 고담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이 알프레드 측에서 파티 애니멀즈를 감시하며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 그때 한 방에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살짝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이번엔 짐 고든에게 시선이 옮겨지는데 그는 지금 브루스 웨인의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브루스의 엄마는 살아남았어. 그녀는 정치적으로 엄청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브루스의 아빠가 동물원에서 살해당했을 때도 현장에 없었어.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해줄게. 어쨌든 과거에 고든이 시장 선거에 나갔었는데 결국 시장직을 힐에게 뺏겼어. 그리고 지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힐 시장은 완전 부패한 인간이야. 그는 파티 애니멀즈랑 손잡고 움직이고 있지. 힐 시장이 저지른 악행 중 하나는 바로 빛을 끄는 것. 원래 매년 동물원 학살 사건의 추모식에서 빛을 밝히는 행사가 열렸는데 올해는 그걸 취소시켜버린 거야. 이게 왜 문제냐면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점점 쌓이면서 고담의 결속력을 흐트러뜨리고 있기 때문이지. 이거 딱 동물농장 느낌 아니냐? 우린 이걸 바꿀 거야. 저걸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결국 그 변화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돼지들이 인간처럼 옷 입고 다니고 말들은 본의 아니게 접착제 공장으로 끌려가는 거지. 혹시 동물농장 안 읽어봤다면 꼭 한번 읽어봐. 역대급 명작이니까. 결국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야. 고담을 하나로 묶어주던 작은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점점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사회는 통치하기 훨씬 쉬워지는 법이거든. 이 모든 상황이 터지고 고담이 점점 망가지는 느낌이 드는 가운데 비록 정치적으로만 그렇다고 해도 짐 고드는 마사 웨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구리네요. 그러자 마사는 담담하게 말하지. 이런 일들은 가끔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날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그때 마사는 시위 중이었고 고든이 그녀를 체포했었지. 그런데 신기한 건 고든이 그녀를 경찰서에 넘긴 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고 심지어 새 피켓을 만들 돈까지 줬다는 거야. 그때 마사가 이렇게 말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고담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방식으로 놀라게 하잖아요. 하지만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은 좋은 방식으로도 놀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어요. 저 사람이 시장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고담에 영향을 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짐 고든의 반응이 좀 흥미로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해.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말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동물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매년 열리는 그 추모 빛이요. 올해 그걸 못 밝히게 돼서요. 솔직히 브루스한테 우리가 밝힐 거라고 속했거든요. 결국 난 그 약속을 어기는 거네요. 그 순간 장면이 갑자기 어린 브루스와 짐 고든의 대화로 넘어가. 여기서 재미있는 건 짐이 어린 브루스 앞에 앉아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야. 솔직히 난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 잘 못해. 사람들한테 감정을 드러내고 애정 표현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서툴러. 그러면서 덧붙여.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었어. 난 내 인생에서 수많은 용감한 행동을 봤어. 하지만 진짜로 용감한 사람은 많이 못 봤지. 네 아버지는 그중 한 명이었어. 그리고 그건 너에게도 보여. 네 안에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잇지. 널 그냥 보내주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고 싶었어. 동물원을 철거할 거래. 그러자 브루스가 묻지.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기나요? 짐 고든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해. 잘 모르겠어. 아마 좀 더 실용적인 걸 만들겠지. 하지만 네가 다시는 볼 필요는 없을 거야. 완전히 사라질 테니까. 이게 참 묘한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면 클래식한 배트맨 이야기에서는 브루스의 부모님이 크라임 앨리에서 강도를 당하다 살해되잖아. 하지만 이 버전에서는 사건이 동물원에서 벌어졌어. 아직 모든 게 다 밝혀진 건 아니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확실치 않아.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무차별 총격 사건 같은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이 사건의 배경에 숨겨진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지. 핵심은 이거야. 브루스의 아버지는 교사였고 브루스는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있었어. 그리고 동물원 방문은 브루스가 공학대회에서 우승한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한 날이었지. 그날은 원래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멋진 순간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총격이 터졌어. 브루스의 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고 결국 아이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어. 그 당시 브루스의 엄마는 현장에 없었어. 그녀는 사회복지사였고 일이 있어서 동물원에 오지 못했거든.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남겼어. 그리고 브루스는 그때의 충격과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어. 그 순간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알프레드의 내레이션이 시작돼. 자, 이제 끝이 보인다. 몇 분만 지나면 이 악몽도 끝날 거야. 그리고 배트맨은 뭔가 오래 남을 존재가 되겠지. 뭔가 의미 있는 존재로. 그 순간 그의 등이 살짝 경직된다.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지만 난 그걸 놓치지 않아. 여기서 알프레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고담 같은 도시라면 완전히 말이 되는 얘기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 그들은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길 기다릴 뿐이야. 이런 태도가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개인이 사회의 거대한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해.
언제나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 구원자가 없을 땐 아무런 대비도 없이 남겨지고 자기 상황에 휩쓸려 버리는 거야. 준비되지 않은 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번 상황에서 배트맨이 손을 놓고 떠난다면 고담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파티 애니멀즈가 도시를 장악하고 혼란은 극에 달하겠지. 하지만 알프레드는 이걸 계산된 전략으로 보고 있어. 그가 말하는 배트맨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다 라는 건 결국 고담 시민들이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 거라는 뜻이야.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을 구해줄 존재를 간절히 원하게 될 거야. 지금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만 휴전이 끝나는 순간 배트맨은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그때가 오면 고담 시민들은 배트맨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거야. 그들은 필사적으로 배트맨을 원하게 될 거고 그를 도시의 구세주로 찬양하겠지. 이거 완전 게임 이론 같은 거 아니냐? 내 결정의 성공 여부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람들을 단결시키거나 결국엔 날 영웅으로 보이게 만들 거라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승리하는 게임이야. 그리고 고담 시민들 역시 결국 이득을 보게 되겠지. 단지 그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지만 동시에 이건 엄청나게 조작적인 전략이기도 해.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알프레드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려. 주위를 둘러봐. 느껴지지? 다들 널 질투하고 있어. 왜냐하면 네가 해냈거든. 넌 이겼어. 넌 아직 그걸 모르지만 이미 승리한 거야. 그때 블랙 마스크 파티 애니멀즈의 리더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 그는 브루스를 보고 비릿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지. 야, 넌 이제 진짜 부자가 됐네. 돈 다 송금됐어. 익명 계좌에서 익명 계좌로. 넌 이제 2억 달러 더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배트맨이야. 고담이 아무리 망해가더라도 그가 이 도시를 버릴 리 없잖아. 브루스는 담담하게 한마디 던져. 알아. 이미 다 써버렸어. 로만이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며 말하지. 와,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뭘 샀는데? 자, 비행기, 배트맨 슈퍼컴퓨터. 뭐야? 그러나 브루스는 흔들리지 않아. 다 썼어.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그 2억 달러를 전부 박쥐 모양으로 만들어 고담 동물원의 추모 서치라이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버린 거야. 이 장면이 진짜 멋진 게 뭐냐면 이제 과거 회상에 들어가면서 어린 브루스가 짐 고든을 붙잡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 아니, 난 동물원을 부수는 거 싫어요. 그걸 실용적인 걸로 바꾸는 것도 싫어요. 저기엔 사람들이 반드시 쳐다보게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뭔가 빛나는 걸로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고담 동물원 추모 등불의 시작이었던 거지. 이제 배트맨이 이걸 다시 켜자 하늘에는 압솔루트 배트맨의 상징이 떠오른다. 거대한 배트 시그널이 도시 위를 덮으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켜. 이 장면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압솔루트 유니버스에서 배트맨은 완전 빈털털이야. 이건 월마트 배트맨이라고 할 수 있지. 타겟 매장의 세일 코너에서 나온 배트맨이라 해도 될 정도야. 그는 웨인 엔터프라이즈도 없고 수십억 달러도 없어. 모든 걸 쥐어짜면서 운영해야 하는 배트맨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내고 있어. 그렇게 배트 시그널이 하늘을 밝히는 순간 루스는 확실하게 선언한 거야. 난 이 거래 따위 진행하지 않아. 난 배트맨으로 남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로만이 한마디 던지지. 거래는 끝났다. 그러자 브루스는 미소도 없이 차분하게 말해. 봐라, 로만. 난 내 차도 비행기도 슈퍼컴퓨터도 필요 없어. 난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배트맨뿐이야. 그 말을 끝내자마자 브루스는 로만의 부하들을 전부 때려 눕히기 시작해. 그리고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 처절하게 박살을 내버려. 배트맨은 죽이진 않지만 대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드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버리거든. 어떤 놈 하나가 한쪽 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쪽 손에 거대한 시칼을 들고 덤벼들어. 배트맨은 그걸 피하면서 한순간에 이 자식을 제압해. 근데 미친 건 여기부터야. 그놈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배트맨의 암호가 자동으로 반응해서 거대한 스파이크가 튀어나와 그놈을 바로 등에 꽂아버려. 이제 배트맨은 등에 한 놈을 매단 채로 다른 놈들을 때려 눕히고 있는 거야.
그놈은 뒤에서 팔을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배트맨은 개의치 않고 계속 싸운다. 이 장면은 진짜 미쳤어. 완전 전율 돋는다고. 딱 봐도 플래시포인트 배트맨 토마스 웨인 스타일의 배트맨이 떠오르지 않냐. 잔인하고 포로를 남기지 않고 질문 따위도 필요 없고 총까지 쓴다. 그냥 무조건 쓸어버리는 타입. 물론 이 배트맨은 여전히 절대 살인은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게 결국 그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 약점은 배트맨을 상대하는 최상급 빌런들이 늘 이용하는 카드이기도 해. 이제 모든 적들을 때려눕힌 후 배트맨은 쓰러진 녀석들을 내려다보며 말해. 파티 애니멀즈가 저지른 모든 범죄 방화, 강도, 살인이 모든 게 너희가 조작한 거지. 너희랑 네 상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야. 너희는 사람이 몇 명 죽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이 장면이 진짜 멋진 이유? 보통 이럴 때 빌런들은 긴 연설을 하잖아? 흐흐, 배트맨. 사실 내 진짜 계획은 말이 튼 것 같은 거. 하지만 블랙 마스크는 그딴 거 안 해. 그냥 행동으로 바로 보여준다. 운 좋게도 불행하게도 블랙 마스크는 총을 쏜다. 바로 그 순간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들이 방 안에 있던 다른 범죄자들을 마구 사살하기 시작해. 블랙 마스크는 이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는 배트맨이 결국 거래를 배신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에 대비한 비장의 안전장치를 준비해둔 거야. 바로 자신의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쓰는 거. 배트맨은 본능적으로 외치며 반응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다. 하지만 바로 그때 블랙 마스크가 준비한 덫이 발동된다. 그는 순간적으로 배트맨을 향해 특수 그물을 발사해 그를 가둬버린다. 배트맨의 친절함, 그의 절대 살인은 하지 않는다드는 원칙이 또 한 번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오랜만에 배트맨 코믹스에서 본 최고의 대사가 나온다. 블랙 마스크는 여유롭게 배트맨 옆에 털썩 앉아 마치 친구랑 대화하듯 담담하게 말하지. 야, 넌 거의 다 왔었어. 바로 눈앞이었잖아. 그 대픽 파티대에 들어갈 티켓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냥 손만 뻗으면 됐다고. 배트맨은 이를 악물고 블랙 마스크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순식간에 딱 블랙 마스크가 그의 팔을 꺾어버린다. 그리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묻지. 그래서 이젠 뭐가 남았냐? 하지만 브루스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다. 내가 원하던 걸 전부 가졌지. 네가 방금 말한 거 너 스스로 인정한 모든 범죄들 지금 이 순간 이미 고담 저녁의 뉴스 방송에 퍼지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블랙 마스크는 멍하니 배트맨을 바라본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하지. 세상에, 진짜로 네가 뭔가 해낸 줄 아는구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중얼거린다. 저 사람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완전 진심으로 자기가 뭔가 이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블랙 마스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참 어이가 없네. 그는 배트맨을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 네가 이 돈을 불태우고 진실을 폭로하면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변할 거라고? 이게 그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너 스스로가 영웅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더니 배트맨에게 바짝 다가와 조용히 비웃으며 속삭인다. 미안한데 말이야. 친구던 주인공조차 아니야. 아무도 신경 안 써. 고담 시민들이 진짜로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애초에 배트맨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지. 사람들이 일부러 이 도시를 망가뜨리고 싶은 건 아냐. 하지만 이걸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없어. 블랙 마스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는다. 이 이야기에서 유일한 영웅은 돈이야, 배트맨. 그게 전부야. 세상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그것뿐이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블랙 마스크의 부하들은 배트맨을 처참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를 건물 밖으로 걷어찬다. 배트맨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블랙 마스크는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한다. 이제 네게 증명해 보이겠어. 고담 시민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아. 이 도시는 나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야. 고담이 이렇게 된 건 시민들이 그렇게 놔뒀기 때문이지. 이건 마치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했던 철학과도 너무 닮아 있어.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이 도시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무너질 거야. 배트맨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아래로 떨어진다. 이미 경찰들은 출동 중이야. 잊지 마. 배트맨은 여전히
이 도시에서 불법적인 자경단원일 뿐이니까 경찰들이 그를 발견하는 순간 총을 쏘기 시작해. 완전 배트맨, 판타즘에 가면 판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느낌이야. 필사적으로 탈출하던 배트맨은 길 한복판에서 바바라 고든과 마주친다. 이때 바바라는 그냥 평범한 순찰 경찰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잠깐 주저한다. 마치 당장이라도 배트맨을 체포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결국 그녀는 그를 그냥 보내준다. 왜냐하면 짐 고든이 그랬던 것처럼 바바라도 알고 있었으니까. 배트맨이 고담을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경찰 내부의 부패를 그녀 혼자 뒤집을 수는 없어. 경찰들이 뇌물을 받든 아니면 단순히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든 이 부패한 시스템을 바꿀 힘은 없지. 하지만 최소한 그녀는 배트맨이 해악보다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했다. 그래서 그를 보내줬다. 그리고 다음 장면. 다시 한번 전율 돋는 명장면이 등장해. 블랙마스크가 고담 저녁의 뉴스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내 이름은 로만이다. 조금 내 소개를 하자면 난 돼지 농장에서 자랐지. 아주 겸손한 시작이었어.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다시 말을 이어간다. 내가 농장에서 하던 일 중 하나, 도축할 시간이 되면 돼지들을 죽이는 거였지. 그냥 볼트건을 꺼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면 끝이었어. 대부분은 팽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쓰러졌지. 근데 가끔씩, 아주 가끔은 다른 반응이 나왔어. 그 돼지가 온몸을 경련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아픈 것 같았냐고. 아니, 오히려 기쁨에 찬 듯한 반응이었어. 믿기지 않겠지만 그 돼지는 마치 만족한 듯 신음소리를 내더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몸을 떨면서 심지어 웃더라고.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말이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알아. 볼트건이 뇌의 아주 작은 특정 지점을 정확히 때렸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었어. 그 지점이 뭔지 알아. 바로 쾌락 중추라고 불리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 돼지가 총알이 들어올 때 몸을 긴장시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돼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찰나에 단 한순간의 황홀함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봐. 우린 다 알고 있어. 세상을 지배하는 놈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계를 죽여버렸어.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지. 솔직히 인정해봐. 넌 겨우겨우 생활비를 버티고 있는데 그놈들은 돈이 돈을 낳고 있어. 넌 재활용 쓰레기를 힘겹게 내놓는데 그놈들은 사적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늘을 찢고 있잖아. 넌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근데 이 시스템은 널 위해 존재하지도 않잖아. 너는 일들 하려고 애쓰지만 그놈들은 그걸 이용해서 태틀린 일들 해. 대체 왜? 다시 묻겠어. 왜? 이 장면, 이건 진짜 미친 모놀로그야. 완전 배트맨, 화이트 나이트 스타일이야.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 있지? 머피가 쓴 역대급 배트맨 스토리. 솔직히 지난 15년간 나온 배트맨 스토리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우리가 그때 3개의 파트를 해. 아니, 배트맨, 화이트 나이트 비욘드까지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진짜 레전드였어.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 중 하나, 배트맨이 조커에게 약을 먹여서 정상적인 정신도로 만든다는 거였어.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조커가 배트맨과 고담 씨를 상대로 고소를 걸어버린 거야. 넌 나를 학대했고 이 도시도 마찬가지야. 그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었지. 바로 배트맨 재난기금, 배트맨 데바스테이션 펀드, 배트맨 재난기금. 배트맨이 한번 싸우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박살나. 아무도 거기 살고 싶어 하지 않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자들이 들어와 폭락한 땅값을 싸게 전부 사들이지.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 지역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최고가로 되팔아버리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이 뭘 기반으로 돌아가냐고? 배트맨의 제자경단투 활동 덕분이지. 배트맨은 몰랐어. 하지만 조커의 반박은 이거였지. 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너는 억만장자 기업가야. 고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진짜 몰랐다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스토리가 애트하이트 나이트의 설정을 그대로 복붙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장면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똑같아. 고담은 망가진 도시야. 그런데 그게 단순히 범죄자들 때문만이 아니야.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도록 방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 그리고 일부는 아예 그 상황을 통제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해.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거야? 왜 이걸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스토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고담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야. 배트맨과 고든 국장이 진짜로 고담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존재일까? 아니, 오히려 배트맨은 이트 부패한 시스템들을 약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존재가 아닐까? 경찰들도 똑같아. 이게 바로 애트하이트 나이트가 그려낸 고담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지금 이 스토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고담을 지배하는 경찰, 재벌 상류층 엘리트들, 진짜 악당은 바로 그들이다. 그렇다면 넌 왜 아직도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모든 걸 마주한 후 브루스 웨인은 다시 데트 케이브다라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돌아와. 그런데 진실을 말하자면 알프레드는 이미 그곳에 먼저 와 있었다. 브루스는 겨우 서 있는 상태로 알프레드를 바라보며 한마디 던진다. 좀 도와줄래? 나 치료부터 해줘. 하지만 알프레드는 미동도 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넌 너무 근시안적이야. 당장의 순간만 보고 판단하지. 항상 그 다음 수, 그 다음 다음 수, 7번째, 8번째 수를 생각해야 해. 네가 지금 한 일이 다음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고민해본 적 있냐? 그리고 알프레드는 가장 냉혹한 진실을 말해준다. 네가 방금 한 일로 넌 블랙 마스크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렸어. 그놈은 이제 고담 시민들을 선동할 완벽한 이유를 손에 넣었고 고담을 스스로 박살내도록 조종할 수 있게 됐지. 그 말 그대로 블랙 마스크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블랙 마스크의 연설은 계속된다. 난 말할 거야 이제 됐다고. 너희가 애쓰면서 지키려는 이상들? 그 꿈들 이미 죽었어. 진보는 끝났다. 역사는 끝났다. 진실도 끝났다.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자고. 모두가 받아들이자고. 그리고 편하게 누워 볼트건이 뇌에 해당을 한 지점들을 정확히 때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완벽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다 같이 이 거대한 부스러기를 뜯어먹자고.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배트맨이 내 초대를 거절했으니 이제 난 너희 모두에게 초대장을 주겠다. 수억 달러가 있다. 이제 누구든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돼.